안개 속 소양호, 물고기 뱃속의 반지. 트라안 X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한번 듣고 나면 물 냄새만 맡아도 등골이 서늘해지는 사건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강원도 춘천. 새벽과 아침의 경계가 아직 풀리지 않은 시간. 소양호를 끼고 형성된 작은 포구시장은 늘 그렇듯 가장 먼저 깨어난다. 겨울 끝자락인지 초봄의 문턱인지 모를 차가운 안개가 지붕 낮은 상가들 사이로 미끄러지듯 흐르고 바닥은 밤새 내려앉은 습기로 검게 젖어 있다. 생선 비늘이 떨어진 자리마다 은색이 번들거리며 트럭에서 내린 스티로폼 박스들이 덜컹거리는 소리가 부지런한 발걸음과 뒤섞인다. 그날 아침 시장의 소음은 유난히 한 점으로 모였다.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에 꽂힐 때 나는 특유의 소리가 있다. 웅성거림이 서서히 팽창하다가 갑자기 숨을 삼키듯 얇아지는 순간, 그 중심엔 낚싯배에서 막 끌어올린 검은 빛에 거대한 잉것과 물고기가 누워 있었다. 정확히 말하면 검은 잉거라 불리는 초호 풀잉것과 비슷한데, 이 호수에서는 큰 붕어나 검은 잉거라고 뭉뚱그려 부르는 경우가 많다. 어쨌든 몸통은 통나무처럼 굵고 비늘은 사발만큼 커 보였다. 그 물고기를 끌어올린 사람은 한성철이었다. 포구 사람들은 그를 한 아저씨라고 불렀다. 말수가 적고 바다도 아닌 호수에서 평생을 보낸 사람. 특유의 묵직한 표정이 얼굴에 붙어있는 사내였다. 그는 그날 아침 자신도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물고기의 배를 손바닥으로 두드려 보이며 웃어 보였지만, 그 웃음은 자랑이라기보다는 운이 너무 세게 들어왔을 때 느끼는 불안에 가까웠다. 이거 보이쇼. 이런 놈은 바닥층에서만 돌아다닌다니까. 검은 물고기는 널빤지 위에서 아가미를 느리게 벌리고 다물었다. 그 움직임이 마치 무언가를 끝까지 참는 사람의 호흡처럼 보였다. 주변에는 금세 구경꾼이 붙었다. 사진을 찍는 젊은이, 값을 흥정하는 식당 주인, 괜히 한마디 얹어보는 장사꾼들. 결국 춘천 시내에서 민물 매운탕과 생선구이를 하는 식당 주인 백도윤이 높은 가격을 불렀고 물고기를 바로 손질해 가져가겠다고 했다. 시장에서 생선을 사는 사람들은 신선함을 말하지만 나는 늘 그 단어가 얄밉다. 신선함이란 결국 아직 살아있는 것이라는 뜻이고, 살아있다는 건 죽음과 가장 가까운 상태라는 의미니까. 한성철은 칼을 꺼냈다. 시장에서 쓰는 손질칼은 늘 빛이 난다. 날이 잘 들어서가 아니라 매일 수십 번씩 물과 기름과 비늘을 씻어내며 광을 내기 때문이다. 그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물고기의 배를 길게 갈랐다. 칼끝이 두꺼운 살을 가를 때 나는 그 사각거리는 소리가 이상하게도 종이 찢는 소리와 닮았다는 생각을 했다. 단지 더 젖어 있고 더 무겁고 더 현실적일 뿐이다. 그런데 칼이 중간쯤 들어갔을 때였다. 한성철의 손이 멈췄다. 너무 짧은 정지라서 눈치채지 못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손질을 평생 한 사람의 멈춤은 아주 큰 사건이다. 그는 칼끝을 아주 조심스럽게 움직이며 속살을 벌렸다. 그 순간 시큼하고 진한 냄새가 확 끼쳤다. 뱃속에서 올라오는 냄새는 비린내와는 다른 종류였다. 탁한 물과 먹다만 것과 오래된 것과 어딘가에서 썩어가는 것의 냄새.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한 발씩 물러섰다. 한성철이 손가락으로 뭔가를 집어들었다. 처음엔 검은 점토 덩어리처럼 보였다. 물고기 위장 안에 있던 점액과 찌꺼기가 엉겨 붙어 있었다. 그가 옆에 놓인 대야에 담갔다가 꺼내자 덩어리의 표면이 조금씩 드러났다. 회색빛 금속, 둥글고 매끈한 곡선. 그리고 그 위에 작은 돌 하나가 불빛을 받아 반짝였다. 반지였다.
그 반지는 흔한 액세서리와 달랐다. 금속의 질감이 묵직했고 중앙의 스톤이 너무 또렷하게 빛났다. 산에서 구른 돌이 아니라 누군가의 손가락 위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을 법한 빛이었다. 주변에서 하는 짧은 탄성이 튀어나왔다. 어떤 사람은 이야 횡재네 라고 웃었고 다른 사람은 이거 사람 거 아니야 라고 낮게 말했다. 사람 거라는 말이 공기 속에서 한 번 더 무겁게 굴러갔다. 한성철은 반지를 뒤집어 안쪽을 들여다봤다. 안쪽에는 아주 작은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그는 눈을 찡그리며 더 가까이 가져갔다. PSY, CMS. 누군가 옆에서 따라 읽으려 했지만 글씨는 반쯤 달아 있었다. 그리고 날짜처럼 보이는 숫자가 있었다. 12, 12, 전치비비. 짧고도 이상하게 정확한 숫자. 이때부터 시장의 소음은 다른 결로 바뀌었다. 흥정과 자랑이 아니라 서로의 상상을 견주는 소음. 관광객이 떨어뜨렸나? 호수에 다이빙하다가? 아니, 저런 게 어떻게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 혹시 물고기가 뭘 먹은 거 아냐? 마지막 말이 나온 순간 몇몇 사람들은 눈을 피했다. 이 호수는 아름답다. 그런데 아름다운 장소일수록 사라지는 일이 가끔 발생한다. 소양호 주변에는 실종 전단도, 사고 안내문도 조용히 붙었다가 조용히 떨어지는 기억들이 있다. 사람들은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애써 모른 척한다. 일상이란 그런 식으로 유지되니까. 한성철은 반지를 주머니에 넣으려다 멈칫했다. 그는 미신을 믿는 편은 아니었지만 호수에서 올라온 물건에는 이유가 붙는다는 걸 경험으로 아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미 너무 많은 눈이 그 손을 보고 있었다. 누군가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기 시작했고 그 영상은 순식간에 시장 밖으로 뻗어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경찰 불러야 하는 거 아니냐? 누군가 그렇게 말하자마자 마치 대기하고 있었다는 듯 근처를 순찰하던 지구대 경찰 2명이 시장 안으로 들어왔다. 한 명은 젊었고 한 명은 더 나이가 들어 보였다. 젊은 경찰은 반지를 보자마자 표정이 굳었다. 그는 그것이 단순한 분실물로 끝날 가능성이 낮다는 걸 직감한 듯 했다. 경찰은 즉시 현장에서 물증을 확보했다. 반지를 투명한 증거 봉투에 넣고 봉인했다. 한성철에게는 조서 작성과 함께 그날 그물이 들어간 위치를 상세히 물었다. 어느 지점에서 그물 올리셨습니까? 수심은 대략? 그 근처에 바닥 지형 특징이 있나요? 한성철은 손바닥으로 입술을 문지르며 댐 가까운 쪽, 물살 센 곳, 배들이 잘 안 다니는 깊은 자리라고 답했다. 그리고 경찰차가 떠날 때 나는 정말로 그 반지의 빛이 안개 속에서도 이상하게 또렷했다고 기억한다. 마치 여기서 시작하라고 말하는 신호처럼. 며칠 뒤 서울 강력팀장 한재호의 휴대전화가 울린다. 단 한 줄의 보고가 화면에 떴다. 소양호에서 나온 반지, 실종 신고자와 일치 가능성. 나는 이 문장을 보는 순간 알았다. 이건 분실 사건이 아니다. 호수는 우연을 가장하고 아주 오래 숨겨둔 비밀을 던져 올릴 때가 있다. 그리고 그 비밀은 대개 사람의 삶과 가장 가까운 곳,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숨겨져 있다. 다음 회차에서 우리는 그 반지 안쪽에 새겨진 2글자가 어떤 문을 열어 젖혔는지, 그리고 한 사람의 눈물이 왜 너무 정확했는지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반지 안쪽에 2 이니셜, 그리고 실종이라는 가장 편한 거짓말, 트라 안 엑스입니다. 1장에서 우리는 안개 낀 소양호 시장 한복판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반지를 보았습니다. 오늘 2장에서는 그 반지가 분실물이 아니라 경보였다는 사실을 아주 차갑고 정확한 방식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서울
경찰청 산하 과학수사연구동. 건물 안공기는 늘 일정한 온도를 유지한다. 계절도 날씨도 감정도 들어올 수 없는 공간. 이곳에 들어오면 사람은 자꾸만 자신이 사건의 일부가 아니라 사건을 바라보는 눈이 된 것처럼 느낀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사건을 가장 잘 말해주는 건 늘 이 차가운 공간이다. 사람의 입이 아니라 물질이 말하는 곳. 증거물 봉투 안에는 그 반지가 있었다. 겉면은 산화와 스크래치로 거칠었고 미세한 회색 침전물이 틈새를 채우고 있었다. 그러나 중앙의 스톤은 여전히 불빛을 받아 딱 하고 반사했다. 그 반짝임은 예쁘다기보다 불쾌하게 또렷했다. 마치 나를 봐라고 명령하는 눈동자처럼. 한재호 팀장은 반지가 놓인 트레이를 한동안 말없이 바라봤다. 그는 감정이 적은 사람이 아니었다. 다만 감정을 사건 앞에 꺼내놓지 않는 사람이었다. 옆에서 법의학 자문을 맡는 서민경이 장갑을 끼며 말했다. 위장산도에 노출된 흔적이 있습니다. 이 정도면 최소 이틀, 길게는 사흘 정도는 물속이 아니라 몸속에 있었을 가능성이 커요. 한재호는 고개를 아주 작게 끄덕였다. 몸속이라는 단어가 딱 붙는 순간 사건은 분실물에서 실종으로, 실종에서 범죄로 미끄러진다. 그게 수사의 논리다. 그리고 논리는 감정이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감정을 가장 잔인하게 다루는 방식이기도 하다. 실험실 담당 감정관이 초음파 세척기와 특수 용액을 준비했다. 반지를 과하게 문지르면 이미 달아있는 각인과 미세한 마킹이 더 손상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힘이 아니라 시간을 쓴다. 작은 진동과 약한 용액으로 침전물과 유기물을 분리해내고 남는 것만 남겨놓는다. 2시간 가까이 지난 뒤 반지는 마치 원래 모습이 기억나는 듯 조금씩 윤곽을 되찾았다. 브랜드 로고는 흐릿했지만 형태가 드러났고 제작 공정에서 남는 일련의 마킹도 일부 확인됐다. 그리고 마침내 문제의 각인이 내부에 또렷하게 떠올랐다. PSY CMS 12 121 12 아주 간단한 세 줄. 그러나 이 세 줄은 인생 한 개를 통째로 특정할 수 있다. 결혼 반지라는 건 원래 그런 물건이다. 누구나 볼 수 있게 빛나지만 정작 의미는 한 사람의 손가락 안쪽에 숨겨놓는다. 그래서 반지가 증거가 될 때는 늘 기분이 나쁘다. 사랑을 기록하던 방식이 죄를 기록하는 방식으로 바뀌는 순간이니까. 저 이니셜, 사람 이름으로 좁혀볼 수 있습니다. 서민경이 말했다. 한재호는 즉시 지시했다. 혼인신고 데이터베이스, 동일 날짜, 혼인기록, 그리고 이니셜 패턴 매칭. 처음엔 결과가 수백 건으로 튀었다. 12월 12일은 생각보다 인기 있는 날짜다. 숫자가 예쁘고 기억하기 쉽고 의미가 있어 보이니까. 사람은 원래 의미를 좋아한다. 그 의미가 나중에 자기 목을 조를 수 있다는 걸 모른 채. 하지만 PSY와 CMS 두 이니셜이 들어가자 목록은 급격히 줄었다. 그리고 몇 분 뒤 화면 한 줄이 빨간 표시로 떠올랐다. 마치 시스템이 먼저 숨을 들이마시는 것처럼. 박소연 38. 실종 신고 접수 6월 26일. 신고자 최민석 4샵11. 한재호는 말을 잃었다. 날짜가 맞아떨어지는 건 흔한 우연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반지가 소양호에서 나왔다. 서울에서 강원도 춘천까지 차로 2시간 넘게 걸리는 거리다. 박소연이 정말로 가출이라면 왜, 어떤 이유로 소양호까지 갔는가? 그리고 왜 결혼 반지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가? 사건은 스스로의 모양을 갖추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모양은 대개 좋은 모양이 아니다. 한재호는
실종 기록을 열람했다. 최민석의 진술 요지는 간단했다. 부부싸움이 있었다. 아내가 집을 나갔다. 연락이 끊겼다. 흔하고 편하고 경찰이 가장 많이 듣는 서사. 이 이야기의 강점은 딱 하나다. 증명하기 어렵다는 것. 집을 나갔다는 말은 그 자체로 증거가 되지 않는다. 누군가의 부재를 설명하는데 가장 값싼 문장이다. 싸움 원인은 한재호가 물었다. 실종 기록에는 경제 문제, 양육 문제로 다툼이라고 적혀 있었다. 역시 흔하다. 너무 흔해서 오히려 의심이 생긴다. 인간은 거짓말을 할 때 너무 흔한 이유를 택한다. 그게 안전하다고 믿으니까. 서민경은 반지의 마모 상태를 다시 살폈다. 이 반지는 오래 착용된 흔적이 뚜렷해요. 자주 뺐다 끼운 반지가 아닙니다. 그러면 집을 나가면서 반지를 뺐다는 선택과 충돌합니다. 보통 그런 사람은 반지를 먼저 놓고 나가거든요. 아니면 반지를 일부러 가져가요. 그런데 물고기 뱃속은 그녀는 말을 끝내지 않았다. 끝내지 않아도 충분했다. 한재호는 이 사건이 감정적으로 불편해지는 지점을 알고 있었다. 결혼 반지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다. 그건 생활의 일부다. 피부처럼 익숙해진 물건이다. 그런 물건이 갑자기 몸에서 떨어져 저런 경로를 거쳐 나타났다면 그 사이에 무언가가 비정상적으로 강한 힘으로 개입했다는 뜻이 된다. 그날 오후 한재호는 팀 회의를 소집했다. 지도 위에 서울과 춘천을 연결하는 선을 그었다. 그리고 소양호 인근의 주요 지점, 특히 수심이 깊고 접근이 제한된 구역을 표시했다. 그의 말은 짧았지만 무게가 있었다. 이건 실종이 아닐 수도 있다. 우리는 실종이라는 말에 속지 않는다. 실종은 사실을 말하는 단어가 아니라 사실을 미루는 단어다. 그는 최민석의 기본 정보도 확인했다. 직업은 금융 관련, 겉보기에는 안정적인 중산층. 거주지는 보안이 강한 고급 아파트. 주변 평판은 조용하고 예의 바른 사람. 이런 유형은 두 가지로 나뉜다. 정말 조용하고 예의 바른 사람. 그리고 조용하고 예의 바른 얼굴로 세상을 이용하는 사람. 수사는 곧장 현실로 내려앉았다. 한재호는 최민석의 주소지로 향하기로 했다. 이유는 하나였다. 반지라는 물증이 있어도 사건의 온도는 결국 사람의 얼굴에서 시작된다. 특히 배우자 실종 사건에서는 배우자의 표정, 반응, 말의 리듬, 그 사소한 것들이 이후의 방향을 결정한다. 서울의 저녁은 늘 바쁘게 어두워진다. 아파트 단지의 조명은 따뜻한 색을 띠지만 그 따뜻함은 누구에게나 공평하지 않다. 한재호와 팀원들이 경비실을 통과할 때 경비원은 이미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실종자 집이죠? 라는 말이 먼저 나왔다. 사건은 이미 단지 안에서 소문이 되고 있었다. 엘리베이터는 조용히 18층으로 올라갔다. 숫자가 올라갈수록 한재호의 머릿속에서는 반지의 세 줄이 점점 더 선명해졌다. PSY CMS 12 12-2012 나는 이 순간이 늘 무섭다. 사건이 데이터에서 사람으로 넘어가는 순간, 숫자와 이니셜이 갑자기 숨결을 갖게 되는 순간, 그리고 그 숨결은 종종 차갑다. 18층 복도는 호텔처럼 깔끔했다. 카펫은 발소리를 삼켜버렸고 문마다 달린 작은 센서 등이 일정한 간격으로 켜졌다 꺼졌다 했다. 한재호는 짤! 사무 앞에서 잠깐 멈췄다. 팀원에게 시선을 주고 초인종을 눌렀다. 잠시 뒤 안쪽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천천히, 그러나 망설임 없이 문이 열렸다.
문틈 사이로 나타난 남자는 예상보다 더 단정했다. 안경테는 얇은 금속, 머리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셔츠는 집에서 입는 옷치곤 지나치게 반듯했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이 있었지만 그 피곤은 남이 알아봐 주길 바라는 피곤처럼 보였다. 최민석. 그가 시선을 들어 한재호의 명찰과 수사팀 완장을 확인하는 순간 아주 짧게 표정이 흔들렸다. 정말로 찰나였다. 그러나 한재호는 그 찰나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다. 경찰입니다. 최민석 씨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다. 지나치게 조용했다. 집 안에서는 희미한 세제 냄새가 났다. 막 청소한 집에서만 나는 냄새. 한재호는 그 냄새를 맡는 순간 마음속으로 아주 짧게 중얼거렸다. 반지가 소양회에 있었다면 이 집에서는 무엇이 사라졌을까? 잠깐 이야기 좀 나누겠습니다. 최민석은 잠시 멈칫하더니 문을 더 크게 열어 그들을 안으로 들였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이 사건은 이제 반지가 아니라 집이 말하게 될 거라고. 너무 깨끗한 집, 너무 정확한 눈물, 트라 안식입니다. 이 장에서 우리는 PSMS by 122쉬라는 세 줄이 한 사람의 실종 신고서로 연결되는 순간을 봤습니다. 3장부터는 사건이 정말로 불쾌해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물건이 아니라 사람이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최민석은 현관에서 신발을 가지런히 맞춰놓은 뒤 마치 오래전부터 누군가를 맞이할 준비를 해둔 사람처럼 조용히 말했다. 들어오세요. 안에 좀 어수선할 텐데.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한재호는 이미 집 안을 훑고 있었다. 어수선? 이 집은 어수선과는 반대였다. 바닥에는 먼지 한 톨도 없고 주방 싱크대 위엔 설거지거리 하나 없고 거실 테이블 위엔 컵 받침까지 각이 맞아 있었다. 이런 집은 두 종류뿐이다. 원래 깔끔한 사람이 사는 집, 그리고 누군가가 급하게 깔끔해진 집. 특히 한재호의 시선을 붙잡은 건 냄새였다. 세제 냄새. 락스와 비슷한, 하지만 더 부드럽게 포장된 청소용 약품 냄새. 그 냄새는 누군가의 생활을 말해주는 게 아니라 생활을 지우려는 의지를 말해준다. 최민석은 경찰들에게 차를 권했다. 따뜻한 보리차, 물의 온도까지 적절했다. 이런 적절함은 사람을 안심시키지만 수사관에게는 자꾸만 불안을 준다. 슬픔과 공포와 혼란 속에 있는 사람은 대개 적절하지 않다. 감정은 늘 조금씩 삐뚤어지기 마련이다. 그런데 이 남자는 너무 정돈돼 있었다. 아내가 마지막으로 집에 들어온 건 언제입니까? 한재호가 먼저 물었다. 최민석은 준비된 사람처럼 즉시 답했다. 그날 오후 퇴근하고 6시쯤요. 제가 기억하는 건 저녁 먹고 아이 재우고 그 다음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아이요? 최민석은 잠깐 시선을 아래로 내렸다. 거실 한쪽 문이 닫힌 방. 그 방에서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마치 그 방 자체가 존재하면 안 되는 증거처럼 조용했다. 딸이 있어요. 6살입니다. 지금은 친정 쪽이 아니라 제 어머니 댁에 맡겨뒀습니다. 말은 자연스러웠다. 그러나 자연스러움이 너무 매끈할 때 사람은 오히려 비현실적이 된다. 한재호는 테이블 위에 작은 서류봉투를 올려놓았다. 아직 반지는 꺼내지 않았다. 오늘의 목적은 최민석이 반지를 보는 순간의 반응을 얻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그가 어떤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지 보는 것이었다. 거짓말쟁이는 증거를 보기 전 대개 스스로 방어용 서사를 먼저 깐다. 갱체름다. 서사가 이후 증거와 충돌하면 균열이 생긴다. 다툼의 내용은 최민석은 한숨을 내쉬었다. 아주 적절한 길이의 한숨.
그리고 적절한 낮은 톤. 돈 문제였어요. 아이 교육비. 아내는 자꾸 더 좋은 걸 해주자고 하고 저는 현실적으로 조율하자고 했고요. 한재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 문장을 던졌다. 그건 흔한 다툼입니다. 최민석의 입꼬리가 아주 잠깐 움찔했다. 흔하다는 말이 불쾌했을까? 아니면 흔하다는 말이 안전하다고 느껴졌을까? 이 미세한 반응 하나가 사람을 오래 괴롭힌다. 왜냐하면 둘 다 가능하니까. 아내가 집을 나갔다고 하셨죠. 몇 시쯤? 밤 11시쯤요. 화가 많이 났어요. 방에 들어가서 옷 몇 개 챙기고 나가버렸습니다. 현관으로? 최민석은 잠깐 멈칫했다. 아니요, 아마 비상계단으로. 아내가 그랬어요. 울고 있었고 이웃이 볼까봐 카메라에 찍히는 것도 싫다고 했고요. 한재호는 바로 이어 물었다. 비상계단으로 내려가도 단지를 나가려면 출입구를 통과해야 합니다. 출입구에는 CCTV가 있습니다. 최민석은 보리차잔을 손끝으로 천천히 돌렸다. 그 움직임은 침착해 보였지만 동시에 시간 벌기였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내가 어디로 나갔는지 아마 지하 주차장 쪽으로. 차는? 아내는 운전 안 합니다. 택시나 대중교통 이용 기록은 없었습니다. 한재호는 이 말을 아주 담담히 던졌다. 최민석이 처음으로 입술을 다물었다. 말을 잃었다기보다 말을 골랐다. 거짓말은 늘 골라야 하는 말이다. 휴대전화는요. 그날 이후로 꺼져 있어요. 마지막 위치는 여기 근처라고 들었습니다. 최민석은 들었습니다라는 단어를 썼다. 본인이 직접 확인한 게 아니라는 뜻이기도 하고 책임을 분산시키는 장치이기도 하다. 말 속에는 늘 의도가 있다. 한재호는 테이블 아래에서 장갑을 낀 손으로 작은 투명 증거 봉투를 꺼냈다. 그리고 천천히 최민석의 시선이 피할 수 없는 위치에 놓았다. 그 안에는 반지가 있었다. 세척과 감정을 거친 반지는 이전보다 또렷했다. 금속 표면의 상처와 중앙 스톤의 날카로운 반짝임이 조명 아래서 차갑게 드러났다. 반지는 여전히 예쁜 물건이었지만 그 아름다움은 마치 수술 도구처럼 냉정했다. 한재호는 질문을 단순하게 했다. 이거 알아보십니까? 최민석의 표정이 변했다. 변했다고 하기에는 너무 짧았지만 분명히 달라졌다. 그의 눈동자가 반지에 고정되는 순간 그 안에서 놀람보다 먼저 튀어나온 건 공포였다. 그리고 그 공포는 곧 슬픔이라는 외피로 덮였다. 그건 제 아내 반지입니다. 목소리가 떨렸다. 이번엔 더 자연스러웠다. 아니, 자연스럽게 보였다. 그는 봉투를 잡으려다 멈췄고 손가락 끝이 허공에서 한번 굳었다. 마치 반지를 잡는 순간 반지가 자신을 잡아챌까봐 두려운 사람처럼. 아내가 저걸 정말 소중히 여겼어요. 결혼하고 나서 한 번도 안 뺐어요. 샤워할 때도, 잘 때도. 최민석은 눈물을 흘렸다. 눈물은 실제였다. 그러나 한재호가 보고 싶은 건 눈물의 진짜 가짜가 아니었다. 그는 눈물이 어디에 쓰였는지를 본다. 어떤 사람은 눈물을 죄책감에 쓴다. 어떤 사람은 눈물을 설득에 쓴다. 한재호는 한 박자를 늦추고 반지를 회수하며 말했다. 이 반지는 소양호 인근에서 발견됐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최민석의 얼굴이 아주 미세하게 굳었다. 단 0.5초 정도. 그러나 그 0.5초는 사람이 평생 숨겨온 지도를 들춰낼 만큼 충분히 길다. 소양호요? 최민석은 놀란 척했다. 하지만 그 놀람은 처음 듣는 지명의 놀람이 아니라 들키면 안 되는 지명의 놀람 같았다. 그는 재빨리 덧붙였다. 아내는
거기 아는 사람이 없는데요. 왜 거기서? 한재호는 일부러 더 말하지 않았다.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다는 사실도, 시장에서 발견됐다는 사실도 지금은 말할 필요가 없었다. 수사는 정보의 양이 아니라 타이밍이다. 너무 빨리 알려주면 거짓말이 더 정교해진다. 현재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연락이 닿는 상태로 계셔야 합니다. 출국이나 장거리 이동은 피하십시오. 최민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너무 얌전하게, 너무 순순히. 한재호는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마지막으로 집 안을 한 번 더 훑었다. 거실은 반짝였고 주방은 비어 있었다. 그런데 한 가지가 이상했다. 보통 실종이 생기면 집 안에는 남겨진 사람의 흔적이 남는다. 전단지, 포스트잇, 식탁 위에 쌓인 서류, 충전기, 옷까지. 슬픔은 대개 공간을 어지럽힌다. 하지만 이 집은 슬픔이 정리되어 있었다. 현관을 나서기 직전 한재호는 조용히 말했다. 최민석 씨. 네. 아내분이 마지막으로 반지를 낀 걸 본 건 언제입니까? 최민석은 잠깐 고민하는 듯 하더니 정확히 대답했다. 그날 밤, 싸울 때요. 아내가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키면서 그 반지가 반짝였어요. 또 정확하다. 지나치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 팀원 하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팀장님, 느낌이 안 좋죠. 한재호는 대답 대신 휴대전화를 꺼내 서민경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가능성 열어두고 현장 대응 준비, 특히 욕실 쪽.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1층 로비에 밝은 조명이 눈을 찔렀다. 그때 한재호의 전화가 울렸다. CCTV 분석 담당 형사가 숨이 찬 목소리로 말했다. 팀장님, 실종자 박소연 씨, 엘리베이터 영상은 확보했습니다. 6월 25일 17시 58분. 귀가 장면까지는 확실합니다. 그 다음은 상대가 잠깐 말을 멈췄다. 그리고 다음 한 문장이 공기 온도를 바꿨다. 그 다음이 없습니다. 단지 출입구, 주차장, 지하 통로 전부 확인했는데요. 박소연 씨가 나가는 장면이 단 한 프레임도 안 잡힙니다. 나는 이 말을 듣는 순간 마음속으로 아주 천천히 생각했다. 사람이 나가지 않았다는 뜻은 둘 중 하나다. 정말로 나가지 않았거나 나간 것이 사람의 형태가 아니었거나. 사장에서 우리는 카메라에 부재가 어떤 종류의 존재를 의미하는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집이 왜 이렇게 깨끗한지 그 이유를요. 카메라에 없는 사람, 그리고 무게가 남기는 흔적, 트라 안액입니다. 3장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확인했습니다. 박소연은 나가는 장면이 없습니다. 실종 사건에서 그 말은 사실상 경보음입니다. 사람은 사라질 수 있어도 흔적은 사라지기 어렵거든요. 특히 한국의 아파트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카메라가 너무 많으니까요. 서울강력팀 사무실. 새벽을 넘어가는 시간인데도 형광등은 야속하게 밝았다. 모니터 벽면에는 CCTV 영상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다. 같은 장면을 수십 번 보는 일은 사람을 지치게 만든다. 하지만 수사관들은 지치는 쪽을 선택하지 않는다. 지치더라도 놓치지 않는 쪽을 선택한다. 화면 속 박소연은 6월 25일 17시 58분 엘리베이터에 올라탔다. 연한 파란색 원피스, 한 손엔 쇼핑백, 다른 손엔 휴대전화. 표정은 피곤해 보이지만 공포는 없다. 특별한 기척도 없다. 흔히 말하는 마지막으로 살아있었던 모습은 대개 이렇게 평범하다. 그래서 더 끔찍하다. 평범함이 끊기는 순간이 언제인지 모르니까. 여기까지는 확실합니다. 영상 분석 담당 형사가 타임라인을 가리켰다.
그 이후 동선이 끊깁니다. 한재호는 즉시 동선의 구조를 다시 꺼내놓게 했다. 단지 출입구, 로비 카메라, 지하 주차장 입구, 차량 번호 인식기, 쓰레기 분리수거장, 엘리베이터 홀, 심지어 택배 보관함 근처까지. 이 단지는 빠져나갈 곳이 별로 없다.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적다는 건 반대로 말하면 증거가 쌓이기 좋은 구조다. 최민석은 비상계단을 강조했다. 울고 있었고 사람 보기 싫어서. 비상계단은 카메라 사각이 있었다. 그 말 자체는 가능하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다. 비상계단으로 내려가도 결국 로비나 지하로 나와야 합니다. 한재호가 차분히 말했다. 우리는 단지 출입구 영상을 전부 봤습니다. 박소연이 없습니다. 실종자 본인이 없다는 건 두 가지다. 정말로 나가지 않았거나 나간 것이 사람이 나가는 방식이 아니었거나. 수사관들은 이런 말을 입 밖으로 쉽게 꺼내지 않는다. 너무 잔인하니까 대신 절차로 말한다. 가능한 시나리오를 전부 대조하자. 그날 오전부터 팀은 단지 내부에 보이지 않는 동선을 찾기 시작했다. 배관 점검구, 공용시설 출입 기록, 카드키 로그, 경비실 방문자 기록, 그리고 관리사무소의 민원 기록까지. 아주 사소한 것들. 그 사소한 것들이 이상하게도 가장 정확한 대답을 하는 법이다. 오후가 되자 CCTV 담당 형사가 다시 손을 들었다. 팀장님, 이상한 장면 하나 더 있습니다. 모니터에 새로운 영상이 떴다. 날짜는 6월 26일, 시간은 오전 10시 12분. 최민석이 엘리베이터에 들어서는 장면이었다. 그날 그는 전날 밤의 슬픔과는 다른 형태였다. 깔끔한 외출복, 모자, 마스크. 그리고 손에는 작은 접이식 운반 카트가 있었다. 카트 위에는 중형 박스 3개가 단단히 테이프로 감겨 있었다. 그냥 이삿짐 박스처럼 보였다. 문제는 바퀴였다. 화면을 확대하자 바퀴의 고무가 바닥에 눌려 납작해져 있었다. 카트가 버티는 각도가 달랐다. 무게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사람은 거짓말을 해도 박스 안에 뭐가 든 건지 확인됩니까? 한재호가 물었다. 화면 해상도로는 글씨나 라벨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무게면 책 몇 상자 수준이 아니라는 게 문제죠. 최민석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지하 주차장 방향으로 카트를 밀었다. 카트는 매끈하게 굴러가지 않았다.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고 최민석의 팔과 어깨가 반복해서 힘을 줬다. CCTV는 소리가 없지만 힘을 주는 순간의 몸은 소리보다 정직하다. 지하 주차장 영상에서 그는 박스를 자신의 검은색 세단, 차종은 고급형, 번호판은 확인 가능, 트렁크에 옮겨 실었다. 그 과정에서 그는 한 번도 주변을 크게 두리번거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게 더 불길했다. 불안한 사람은 두리번거린다. 계획이 있는 사람은 동작이 곧다. 최민석은 아내 실종 다음 날 오전에 박스 3개를 옮겼습니다. 한재호가 정리했다. 그걸 어디로 가져갔는지 확인합니다. 팀은 즉시 교통수사와 연동했다. 단지 출입구의 차량 번호 인식 기록, 인근 도로의 구간 단속 카메라, 고속도로 톨게이트 기록,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차량의 내장 기록, 블랙박스, ECU, 내비게이션 로그. 다만 이런 건 절차가 필요했다. 영장을 준비해야 했다. 한재호는 영장이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았다. 법의 언어는 늘 한 발 늦다. 그러나 한 발 늦어야만 나중에 한 발도 물러서지 않고 확정할 수 있다. 그날 저녁 또 다른 데이터가 올라왔다. 한재호가 기다리던 종류의 데이터였다. 감정이 아니라 수치. 팀장님, 수도 사용량입니다. 형사가 출력물을 들고 들어왔다. 평소엔 하루 0.305건째 5톤인데
6월 25일 밤 12시부터 6월 26일 새벽 5시까지 약 1.9톤 찍혔습니다. 한재호는 숫자를 한참 바라봤다. 1.9톤은 욕조에 물 받아 스트레스 풀었다. 수준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 물론 세상에는 별별 사람이 있고 별별 습관이 있다. 하지만 습관이 그날 밤에만 폭발한다는 건 습관이 아니라 사건이다. 나는 이 장면에서 늘 마음이 싸늘해진다. 범죄가 서사로 보일 때는 아직 영화 같다. 그런데 수도 사용량 같은 숫자가 끼어드는 순간 영화는 끝난다. 현실이 시작된다. 현실은 늘 지저분하고 계산 가능하고 변명 불가능하다. 서민경이 말했다. 만약입니다. 누군가 대량의 물을 사용했다면 그건 흔적을 지우려는 행동과 연결될 수 있어요. 특히 욕실. 한재호는 망설이지 않았다. 2차 압수수색 및 과학수사감식 영장을 올렸다. 목표는 명확했다. 눈에 안 보이는 흔적을 찾는 것. 눈에 보이는 흔적은 이미 다 지웠을 가능성이 높았다. 최민석의 집이 너무 깨끗했으니까. 다음 날 밤 팀은 다시 18층 1843호 앞에 섰다. 이번에는 협조 요청이 아니라 수색이었다. 최민석은 문을 열었지만 표정이 달랐다. 그는 억울함을 연기하려 했고 그 억울함이 지나치게 논리적이었다. 제가 뭘 했다는 겁니까? 아내가 사라졌는데 오히려 제가... 한재호는 감정에 답하지 않았다. 우리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그게 당신을 위한 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집 안은 여전히 깨끗했다. 그러나 과학수사는 깨끗함에 속지 않는다. 서민경과 감식팀이 장비를 펼쳤다. 표면 채취 키트, UV 라이트, 그리고 루미놀. 불을 꺼주세요. 서민경이 말했다. 커튼이 닫히고 거실 조명이 꺼졌다. 집은 갑자기 낯선 곳이 됐다.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니라 무언가를 숨기는 상자처럼. 처음엔 거실과 침실을 확인했다. 별다른 반응은 없었다. 한재호는 오히려 그게 더 불길했다. 사건이 없었다면 반응이 없어서 정상이다. 그러나 사건이 있었다면 반응이 없다는 건 너무 잘 닦았다는 뜻이다. 마지막으로 욕실 문이 열렸다. 욕실은 호텔처럼 반짝였다. 타일 줄눈까지 하얗게 살아있었다. 그런데 그 반짝임이 오히려 기분 나빴다. 현실의 욕실은 보통 그렇게까지 완벽하지 않다. 특히 실종 사건 이후의 욕실은 더 그렇다. 서민경이 루미놀 분사기를 들었다. 분사합니다. 칙. 공기 중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입자들이 퍼졌다. 그리고 몇 초 뒤, 처음엔 점처럼 아주 작은 점들이 타일 벽면에 피어났다. 그리고 바닥 줄눈을 따라 배수구 주변을 따라 점들이 점점 모였다. 파란빛, 아주 차갑고 아주 조용한 파란빛. 물감 같은 파란색이 아니라 반응의 색이었다. 마치 이 집이 숨겨둔 진실이 어둠 속에서만 빛을 내는 것처럼. 감식팀이 숨을 삼켰다. 최민석은 뒤에서 얼어붙었다. 그는 한 발 뒤로 물러났고 그 순간 그의 발 뒤꿈치가 타일에 닿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한재호는 그 파란빛을 오래 바라보지 않았다. 대신 가장 필요한 질문만 꺼냈다. 최민석 씨, 그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이 욕실에서 그날 밤 무엇을 그렇게 오래 씻었습니까? 최민석은 대답하지 못했다. 아니, 못한 게 아니라 대답을 선택할 시간이 없었다. 파란빛이 이미 너무 많은 말을 해버렸으니까. 나는 이 순간을 집이 증언을 시작하는 순간이라고 부른다. 사람은 끝까지 말을 바꿀 수 있다. 하지만 반응은 바꾸기 어렵다. 특히
이미 지나간 밤의 흔적이라면 5장에서는 이 파란빛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최민석이 다음날 아침 옮긴 박스 3개가 어디로 향했는지 추적합니다. 그리고 소양호와 서울 사이의 선이 왜 그렇게 곧게 이어졌는지를요. 소양호 밑의 도시, 그리고 물이 숨기지 못한 것, 트라네이지입니다. 4장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똑똑히 봤습니다. 욕실 바닥에 떠오른 푸른빛, 사람이 아무리 깔끔하게 닦아도 반응까지 닦을 수는 없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사는 집안에서 바깥으로 나갑니다. 서울에서 춘천으로, 아파트의 타일에서 호수의 바닥으로. 한재호는 압수수색이 끝난 뒤에도 한동안 1008건 3호 현관 앞에 서 있었다. 집안은 다시 불이 켜졌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욕실 바닥에 푸른 점들이 떠다니는 것처럼 보였다. 그것은 증거라기보다 목격에 가까웠다. 어떤 장면을 본 사람은 그 장면을 잊지 못한다. 특히 그 장면이 말해주는 것이 실종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뜻이라면 팀은 동시에 두 갈래로 움직였다. 하나는 서울 안에서 최민석의 이동을 잡는 것. 다른 하나는 소양호로 가서 반지가 나온 이유를 호수에게 직접 묻는 것. 전자가 사람의 거짓말을 다루는 일이라면 후자는 물의 침묵을 다루는 일이다. 나는 후자가 더 무섭다. 사람은 다그치면 흔들리지만 물은 다그친다고 답하지 않는다. 물은 그저 계속 흔들린다. 춘천으로 내려가는 새벽 고속도로는 이상하리 많지 비어 있었다. 한재호는 차창 밖을 오래 보지 않았다. 창밖은 바뀌지만 사건은 바뀌지 않는다. 사건은 늘 같은 표정으로 거기 앉아 있다. 바뀌는 건 수사관의 천뿐이다. 춘천경찰서 임시상황실에서 회의가 열렸다. 벽에는 소양호 지도와 댐 주변 지형도가 붙어거져 중앙엔 작은 원들이 여러 겹으로 그려져 있었다. 누군가 수색범이라고 적어두었다. 서민경이 먼저 입을 열었다. 반지의 표면 부식과 침전물 상태, 그리고 위장 산도에 노출된 흔적을 종합하면 반지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시간은 대략 48시간에서 72시간 사이로 추정됩니다. 한재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반지가 호수에 들어간 시점은 물고기가 잡히기 2에서 3일 전. 서민경은 손가락으로 지도 위를 천천히 눌렀다. 그리고 중요한 건 시장에서 잡힌 물고기 종류입니다. 대형 민물 어종은 특정 구역을 돌며 먹이 활동을 하고 큰 이동을 자주 하진 않아요. 특히 수심이 깊은 구역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잡힌 위치와 활동 방향을 결합하면 수색 범위를 좁힐 수 있습니다. 현장에 나온 춘천 순환구조대 책임자가 덧붙였다. 댐 근처 수심이 깊습니다. 바닥은 복잡해요. 오래전 수몰된 구조물 흔적도 있고 큰 나무가 누워있기도 합니다. 시야는 거의 안 나옵니다. 다이버 들어가면 손으로 더듬는 수준입니다. 그 말은 아주 현실적이었다. 그리고 그 현실은 수사관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든다. 찾을 수 있다보다 못 찾을 수도 있다가 더 크게 들리니까. 한재호는 지도에 표시된 가장 좁은 원을 가리켰다. 우리는 여기부터 시작합니다. 반지가 나온 지점, 어민의 그물 위치, 그리고 어종 활동 방향. 이 세 가지가 겹치는 곳. 회의는 짧게 끝났다. 수사팀이 배로 옮겨 타는 순간부터 사건은 또 다른 성격을 띠었다. 이제는 문서와 영상이 아니라 바람과 물결과 소나 음파가 증거가 된다. 소양호 위는 생각보다 조용했다. 호수는 바다처럼 웅장한 소리를 내지 않는다. 대신 삼키는 소리가 있다. 물이 바람을 삼키고 바람이 사람의 말을 삼키는 소리. 배가 출항하자 물결은 아주 작은 잔주름만 남겼다.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나는 이런 장면이 가장 소름 돋는다. 호수는 늘 여긴 안전하다고 말하는 표정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안전한 표정을 한 장소가 가장 위험할 때가 많다. 수색 장비가 가동됐다. 사이드 스캔 소나가 호수 바닥을 훑기 시작했고 모니터에는 흑백의 지형이 한 줄 한 줄 그려졌다. 돌과 흙은 둔탁한 음영으로, 인공물은 반사로 인해 조금 다른 형태로 드러난다. 수사관들은 모니터를 뚫어지게 봤다. 보는 사람의 눈은 점점 사람이 아니라 기계처럼 변해간다. 반복, 반복, 반복. 그러다 가끔 아주 작은 이상이 눈에 들어온다. 3시간이 지나고 햇빛이 조금 높아졌을 때였다. 기술 요원이 손을 들었다. 신호 하나 걸렸습니다. 모니터 한쪽에 주변과 다른 반사 패턴이 떠올랐다. 크기는 대략 큰 포대 자루 정도. 형태는 자연물이 아니라 묶여있는 물체처럼 보였다. 위치는 수심 40m 근처. 댐 쪽으로 기울어진 깊은 구간이었다. 한재호는 명령을 내렸다. 다이버 투입, 단, 접근 전 영상 확보, 위치 고정. 다이버들은 장비를 점검하며 짧게 대답했다. 확인. 그리고 물속으로 사라졌다. 수면 위에서는 시간이 느리게 간다. 물속에서는 시간이 더 느리게 간다. 다이버의 호흡 소리가 무전으로 들려왔다. 하, 하. 그 규칙적인 소리가 오히려 불규칙하게 들렸다. 사람의 목숨이 호흡 한 번에 매달려 있을 때 규칙은 늘 위태롭다. 시야 거의 없습니다. 손으로 더듬습니다. 바닥에 구조물 뭔가 있네요. 돌, 아니 콘크리트 같은. 다이버의 목소리는 무전 특유의 잡음 속에서도 긴장을 담고 있었다. 수몰 지형은 사람의 감각을 속인다. 발을 디디면 바닥인 줄 알았던 것이 기둥일 수 있고 기둥인 줄 알았던 것이 나무일 수 있다. 그리고 가장 나쁜 경우 그 무언가가 사람일 수도 있다. 몇 분 후 다이버의 톤이 바뀌었다. 목표 접촉. 뭐가 보입니까? 포대 자루. 맞습니다. 입구가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무게추 있습니다. 콘크리트 덩어리 줄로 묶어놨습니다. 그 순간 배 위 공기가 확 바뀌었다. 묶여 있다. 무게추가 있다. 호수 바닥에 그냥 가라앉은 물건이 아니라 누군가가 의도를 갖고 가라앉힌 물건이라는 뜻이다. 한재호는 짧게 말했다. 상태 유지, 촬영, 케이블 연결 후 인양. 인양 작업은 조심스러웠다. 물속에서 부서지면 증거가 흩어진다. 케이블이 걸리고 윈치가 천천히 돌아갔다. 수면 위로 포대 자루가 올라오는 순간 사람들은 숨을 참았다. 나는 이 장면을 수면이 진실을 내놓는 순간이라고 부른다. 포대 자루는 물을 잔뜩 먹어 부풀어 있었고 천 사이로 탁한 물이 뚝뚝 떨어졌다. 그리고 냄새가 올라왔다. 호수 냄새가 아니라 더 무겁고 더 끈적한 냄새. 몇몇은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렸고 누군가는 입을 막았다. 서민경은 보호장비를 갖춘 채 천천히 다가갔다. 그녀는 호들갑을 떨지 않았다. 그게 법의학자의 무서운 점이다. 이 사람들은 무서움보다 확인을 먼저 한다. 현장 통제, 촬영 유지, 개봉은 최소한으로. 포대 자루의 매듭은 단단했다. 단단함은 기술을 말한다. 급하게 묶은 매듭은 늘 어설프다. 그런데 이 매듭은 어설프지 않았다. 누군가가 시간을 썼다는 뜻이다. 시간을 쓴 범죄는 우발이 아니다. 계획이다. 서민경이 칼로 매듭을 조심스레 풀어냈다. 포대 안쪽에는 검은 비닐이 여러 겹으로 감겨 있었다. 비닐은 테이프로 꼼꼼히 봉해져 있었다. 마치 냄새와 액체와 흔적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방식을 동원한 것처럼.
그 순간 한재호는 아주 낮게 말했다. 이건 실종이 아니라 사건이다. 서민경이 마지막 테이프를 끊었다. 그리고 비닐을 아주 조금 열어 내부를 확인했다. 그녀의 눈이 잠깐 멈췄다. 아주 짧게, 아주 작게. 그러나 그 작은 멈춤은 결론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고 한재호를 바라봤다. 인체 조직으로 보이는 물질이 있습니다. 확정은 감정 후에 말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우리가 생각하던 방향이 맞아요. 나는 이때가 가장 잔인하다고 생각한다. 확정이라는 말을 기다리는 시간. 이미 마음은 확정했는데 입으로는 확정할 수 없는 시간. 법은 확정이 필요하고 사람은 확정 전에 이미 무너진다. 포대는 그대로 냉장 보존 용기에 옮겨 실렸다. 현장은 추가 수색으로 전환됐다. 왜냐하면 이런 물건은 대개 혼자 오지 않는다. 한번 가라앉힌 사람은 또 가라앉힌다. 더구나 반지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이상 한 조각만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컸다. 배가 항구로 돌아갈 때 소양호 수면은 여전히 잔잔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우리는 안다. 물은 표정을 바꾸지 않는다. 그게 물의 잔인함이다. 춘천에서 서울로 돌아가는 차 안. 한재호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발신자는 감정실. 팀장님, 채취된 시료, 긴급 감정 들어갔습니다. 결과 나오면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한재호는 짧게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은 뒤 아주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처럼 말했다. 이제 시작이군. 나는 그 말이 의미하는 걸 알고 있다. 호수는 한번 토해냈다. 하지만 호수가 토해내는 건 늘 전부가 아니라 문이다. 육장에서는 이 포대 자루가 누구의 것인지, 그리고 왜 반지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지 그 연결고리가 드러납니다. 동시에 최민석의 박스 끝에 박스 3개가 향한 곳도 더 이상 추측이 아니라 좌표가 됩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다만 사람을 배신할 뿐이다. 트라안 씨입니다. 5장에서 우리는 소양호가 한번 토해낸 것을 보았습니다. 포대자루, 무게추, 그리고 의도가 묶여있던 매듭. 오늘 6장에서는 그게 추정에서 확정으로 바뀌는 순간을 따라갑니다. 수사에서 가장 잔인한 단어는 사실 살인이 아니라 확정입니다. 서울로 돌아온 팀은 숨 돌릴 틈이 없었다. 포대에서 확보한 시료는 곧장 감정실로 들어갔고 그 사이 강력팀 사무실의 분위기는 더 차가워졌다. 수사관들이 긴장할 때는 말이 줄어든다. 커피가 식어가도 아무도 다시 끓이러 가지 않는다. 다들 그 한 통의 전화를 기다린다. 결과가 나오면 이제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전화는 새벽 2시 17분에 왔다. 발신은 국과수 협업감정팀. 한 팀장님, 시료 DNA 박수연 씨와 일치합니다. 친족 대조도 가능할 정도로 명확합니다. 한재호는 알겠습니다 라는 말만 했다. 그 짧은 대답 안에 사건이 바뀌는 소리가 들어있었다. 실종 수사는 여기서 끝나고 살인 수사가 시작된다. 그 사이를 연결하는 건 감정이 아니라 서류 한 장이다. 서민경은 통화가 끝난 뒤에도 한참 동안 모니터를 바라봤다. 그녀는 법의학자로서 늘 침착했지만 침착함은 무감각이 아니다. 오히려 침착함은 인간이 감당하기 힘든 사실을 다루기 위한 직업적 장치다. 이제부터는 시간을 잃으면 안 돼요. 서민경이 낮게 말했다. 남은 조각이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인을 더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한재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팀원들에게 지시했다. 사건 분류 변경, 살인 및 시신유기 혐의로 전환. 최민석 2차 소환 준비. 차량 로그,
금융, 통신, 전부 한 묶음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문장을 덧붙였다. 이번엔 슬픈 남편으로 대하지 않는다. 나는 여기서 늘 마음이 서늘해진다. 태도가 바뀌는 순간을 목격하는 건 쉽지 않다. 어제까지는 가족을 잃은 사람으로 보던 이가 오늘부터는 유력한 피의자로 보인다. 그런데 그 변화는 누군가의 악의가 아니라 누군가의 죽음이 만든다. 죽음은 관계까지 재분류한다. 다음 날 최민석은 다시 경찰서로 들어왔다. 첫 방문 때처럼 눈가에 붉은 기색을 남겨두고 손에는 물병을 들고 있었다. 연출이든 습관이든 그는 늘 나는 힘들다를 몸으로 보여주려 했다. 조사실 문이 닫히자 그는 먼저 말했다. 저 아내 찾았나요? 한재호는 대답 대신 파일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종이를 펼치지 않았다. 펼치는 순간 이 사람의 얼굴이 바뀔 테니까. 한재호는 그 변화를 보고 싶었다. 최민석 씨, 그는 차분하게 말했다. 소양호에서 확보된 유기물 DNA가 박소연 씨와 일치합니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최민석은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곧 울음처럼 보이는 소리를 냈다. 하지만 울음에는 두 종류가 있다. 슬픔이 먼저 올라오는 울음, 그리고 상황을 먼저 계산하는 울음. 최민석의 울음은 후제 가까웠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지만 손가락 사이로 한재호를 훔쳐봤다. 반응을 확인하려는 눈이었다. 말도 안 돼요. 누가 그런 짓을... 한재호는 그가 누가를 말하는 방식을 들었다. 정말로 누군가를 찾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누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는 사람의 말투였다. 그날 밤 한재호가 물었다. 당신은 어디 있었습니까? 최민석은 이미 준비한 듯 답했다. 집에 있었습니다. 아이가 자고 있었고 저는 나가지 않았어요. CCTV도 그랬잖아요. 그는 일부러 CCTV를 먼저 꺼냈다. 방어의 축을 미리 세우는 사람의 전형이다. 하지만 한재호는 그 축이 어디까지 버티는지 알고 싶었다. CCTV는 복도만 봅니다. 한재호가 말했다. 집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CCTV는 모릅니다. 최민석의 표정이 아주 짧게 굳었다. 그는 바로 논리를 덧댔다. 그럼 집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겁니까? 경찰이 상상으로 사람을 잡나요? 상상으로 잡지 않습니다. 한재호는 목소리를 낮추지 않았다. 오히려 더 평평하게 만들었다. 숫자와 반응으로 잡습니다. 한재호는 새로운 자료를 꺼냈다. 수도 사용량 그래프. 6월 25일 밤부터 26일 새벽 사이. 비정상적으로 치솟은 사용량. 최민석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날 제가 욕조의 물을 욕조 용량은 확인했습니다. 한재호가 끊었다. 설명과 수치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욕실에서 확보한 시료, 루미놀 반응 구역의 채취 결과. 아직 최종 감정이 모두 끝나진 않았지만 방향성은 분명했다. 최민석은 마치 그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 말했다. 아내가 생리도 했고 코피도 자주 났습니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건 흔한 변명이다. 흔하다는 건 이미 많은 범죄자들이 써먹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한재호는 그 변명을 반박하지 않았다. 반박은 싸움이 된다. 한재호는 싸움이 아니라 제안을 걸었다. 코피와 생리로는 설명되지 않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는 딱 그 정도만 말했다. 그리고 그날은 당신의 행동이 더 문제입니다. 한재호가 꺼낸 건 6월 26일 오전의 영상, 카트와 박스 3개였다. 최민석의 시선이 잠깐 흔들렸다. 사람은 자신이 숨기고 싶은 장면이 나오면 눈이 먼저 반응한다. 이 박스는 뭡니까? 정리한 물건이요. 책도 있고. 어디에 버렸습니까? 그때 정신이 없어서
정확히는 기억이 없습니까? 한재호가 되물었다. 아내가 사라진 다음 날 아침에 무거운 박스를 3개나 옮겼는데 최민석은 손가락을 꼼지락거렸다. 보통 사람은 억울하면 손바닥을 펼친다. 결백을 보여주려 한다. 그런데 최민석은 손을 감췄다. 감추는 동작은 습관이다. 습관은 죄책감과 가까운 자리에서 자란다. 그날 오후 영장 집행으로 확보한 차량 기록이 도착했다. 이 데이터는 누군가의 말보다 강하다. 왜냐하면 차는 자기 주인을 변호하지 않는다. 차는 그냥 기록한다. 팀장님. 교통분석 담당이 지도 위에 경로를 띄웠다. 6월 26일 오전 10시 40분 단지 출발. 이후 춘천 방향 고속도로 진입. 오후 12시 55분쯤 소양호 인근. 여기서부터 2시간 정도 내비 로그가 비정상적으로 끊깁니다. 15시쯤 다시 연결되고 서울 복귀. 한재호는 지도 위에 끊긴 구간을 바라봤다. 연결이 끊기는 건 통신 때문일 수도 있다. 하지만 2시간이라는 구간은 너무 정확하다. 게다가 그 구간은 소양호 인근의 외진 도로와 겹쳤다. 그리고 반지가 나온 지점과도 이상할 정도로 맞아떨어졌다. 서민경이 덧붙였다. 호수 바닥에서 발견된 포대 매듭 방식과 차량 트렁크에서 채취된 미세 섬유가 유사합니다. 아직 최종 감정은 남았지만 방향은 같아요. 최민석은 조사실에서 그 지도를 보자 처음으로 말이 빨라졌다. 아내를 찾으러 갔습니다. 박수연이 힘들 때 소양회 가고 싶다고 했어요. 거기서 찾으려고. 그는 그럴듯한 사랑의 문장을 꺼냈다. 하지만 그 문장은 늦게 나왔다. 정말로 사랑의 문장이라면 처음 진술 때 나왔어야 한다. 늦게 나온 사랑은 대개 변명이다. 한재호는 그 문장을 잡고 늘어지지 않았다. 대신 왜가 아니라 어떻게를 물었다. 아내를 찾으러 갔는데 한재호가 말했다. 왜 박스를 옮긴 직후에 갔습니까? 최민석은 답하지 못했다. 질문이 정확했기 때문이다. 거짓말은 넓은 질문에 강하고 좁은 질문에 약하다. 수사는 또 하나의 갈래를 붙잡았다. 박수연의 사회관계망 서비스 기록, 통화 기록, 메신저 흔적. 그 안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름 하나가 떠올랐다. 강태진. 대학 동창. 최근 동창 모임에서 재회했다는 남자. 최민석은 이 이름을 스스로 꺼내며 말했다. 경찰도 알겠지만 아내가 그 사람과 연락했어요. 저는 정말 참았습니다. 여기서 나는 인간의 잔인함을 본다. 어떤 사람은 자기 죄를 덮기 위해 배우자의 평판을 망가뜨리는 걸 주저하지 않는다. 그걸 합리적 의심으로 포장한다. 그러나 수사관들은 안다. 누군가가 너무 열심히 다른 사람을 가리킬 때 그 손가락은 결국 자기 자신을 가리킨다는 걸. 강태진의 알리바이는 완벽하지 않았다. 야근 기록이 있었지만 CCTV 공백이 있었다. 그래서 그는 가능한 용의자의 자리에 잠깐 올라갔다. 그리고 바로 그때 사건을 더 더럽히는 존재가 끼어들었다. 유튜버 이한을. 그는 소양호 반지 사건을 제목으로 영상을 올렸다. 남편 벨수스 내연남 구도를 만든 뒤 조회수를 올렸다. 댓글은 분노로 끓었다. 사람들은 증거를 보기 전에 악인을 정한다. 나는 이게 사건을 2번 죽인다고 생각한다. 한 번은 피해자를 죽이고 또 한 번은 진실을 죽인다. 한재호는 그 소음을 싫어했다. 그러나 소음은 때때로 범인을 흔들리게 한다. 범인은 여론을 두려워한다. 특히 스스로를 체면 있는 사람으로 설계해온 범인은 더 그렇다. 그리고 그 흔들림은 흔히 실수로 나타난다. 그날 밤 디지털 포렌식 팀이
하나의 이상 거래를 찾았다. 최민석 명의 계정에서 직접 결제한 기록은 없었다. 너무 깔끔했다. 깔끔함은 때로 노력의 흔적이다. IP와 접속 패턴을 추적하자 낯선 가상 계정 하나가 떠올랐다. 배송지는 집이 아니었다. 서울 외곽의 보관창고 셀프 스토리지. 임대 계약자 정보는 또렷하지 않았지만 출입 기록에 찍힌 카드 번호가 최민석의 생활 동선과 겹쳤다. 한재호는 그 자료를 보며 아주 조용히 말했다. 사람이 집을 너무 깨끗하게 만들 때 더러운 건 집 밖으로 빼놓습니다. 서민경이 물었다. 바로 들어가요? 한재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7장으로 넘어가면 우리는 두 가지를 동시에 하게 됩니다. 창고를 연다. 그리고 최민석의 완벽한 침묵을 깨뜨린다. 나는 이때 한 가지를 확신했다. 이 사건에서 결정적인 건 호수나 반지가 아니다. 결정적인 건 최민석이 끝까지 붙잡고 있는 한 조각의 정보. 그가 누구보다 잘 아는 무언가다. 그가 숨기는 건 단순한 죄가 아니라 죄의 구조일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구조를 가진 죄는 대개 계획을 의미한다. 다음 7장에서는 창고문이 열리는 순간 무엇이 나오는지, 그리고 최민석이 왜 갑자기 권리를 말하기 시작하는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사건은 이제 의심이 아니라 포위의 단계로 들어갑니다. 창고문이 열릴 때 비로소 완벽이 무너지기 시작한다. 트라안시입니다. 6장에서 사건은 의심이 아니라 포위 단계로 들어갔습니다. 최민석의 동선은 소양호로 이어졌고 집 안의 푸른 반응은 무언가를 씻어냈다는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단 하나였죠. 그가 집에서 지워낸 것을 어디에 숨겨두었는가. 셀프 스토리지는 도시의 망각을 보관하는 장소다. 계절이 바뀌면 안 입는 코트, 이사하면서 버리기 애매한 가구, 오래된 앨범, 누군가의 유품. 표면적으로는 짐이지만 실은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한 시간을 박스에 넣어 잠가두는 곳이다. 그래서 나는 셀프 스토리지라는 공간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 안에는 늘 정리되지 않은 감정이 있고 감정은 때때로 증거보다 더 먼저 썩는다. 서울 외곽, 차량 통행이 뜸한 공업지대 끝자락에 회색 철제 건물이 길게 누워 있었다. 간판은 깔끔했고 주차장은 비어 있었다. 너무 조용했다. 조용함이 불안한 이유는 간단하다. 사람이 없는 곳에서는 일이 벌어져도 아무도 모른다. 영장 집행은 새벽을 택했다. 관리인이 열쇠를 들고 나왔고 한재호는 설명을 길게 하지 않았다. 길게 설명한다는 건 상대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는 일이다. 수사는 상대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는다. 이 번호의 보관함, 출입 기록과 CCTV도 함께 확보합니다. 관리인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얼굴이 굳어 있었다. 이런 일을 처음 겪는 사람의 표정이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눈을 피했고 그게 오히려 현실감을 더했다. 누구나 알고 있다. 이 건물의 문들이 열릴 때 그 안에서 늘 좋은 것만 나오진 않는다는 걸. 보관함 구역은 미로처럼 길었다. 천장 조명은 차갑고 일정했고 바닥은 바퀴 자국이 얇게 남아 있었다. 문마다 번호가 붙어 있는데 그 번호는 사람 이름보다 더 무정했다. 이름에는 사연이 있지만 번호에는 기능만 있다. 범죄는 기능을 좋아한다. 사연이 없으니까. 한재호가 멈춘 곳은 2층 끝 BJ입이었다. 개봉 전 촬영. 감식팀이 카메라를 고정했고 관리인이 키를 꽂았다. 철제 셔터가 딸깍 소리를 내며 올라갔다. 그 소리는 생각보다 컸다. 조용한 공간에서는 작은 소리도 크게 울린다. 나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한다. 비밀이란 건 결국 소리에 약하다고. 셔터가 완전히 올라가자
어둠 속에서 물건들이 윤곽을 드러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했다. 박스 몇 개, 플라스틱 컨테이너, 작은 공구함, 그리고 은색 비닐로 감싼 기계 하나. 누가 봐도 짐이었다. 하지만 한재호는 짐을 보지 않았다. 그는 구조를 봤다. 박스들이 벽 쪽으로 붙어 있고 중앙에 공간이 비어 있다는 건 무언가를 작업할 자리로 쓰였다는 뜻이다. 서민경이 비닐을 천천히 걷어냈다. 그 아래에서 드러난 것은 대형 분쇄기 형태의 기계였다. 금속 본체, 두꺼운 투입구, 분리 가능한 내부 스크류. 외관은 지나치게 깨끗했다. 새 제품처럼 반짝였다. 그러나 이 정도 크기의 기계는 쓰지 않으면 오히려 기름때가 앉는다. 깨끗함은 사용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닦았다는 의미일 때가 많다. 서민경이 무심한 목소리로 말했다. 겉만 깨끗해요. 내부는 다릅니다. 기계를 분해하자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바로 알 수 있었다. 나사홈과 접합부, 손이 닿기 어려운 틈새에 아주 미세한 갈색 흔적이 남아 있었다. 말 그대로 점이었다. 그러나 수사에서 점은 선을 만든다. 그리고 선은 결국 사람을 묶는다. 감식팀이 UV 라이트를 비췄다. 그러자 금속 내부의 특정 부분에서 미세한 반응이 번졌다. 대형 기계는 침묵했지만 침묵 속에서 여기라고 가리키는 부분이 있었다. 시료 채취. 기계뿐만 아니었다. 한쪽 컨테이너에는 검은색 두꺼운 비닐봉투 묶음이 들어있었다. 옆에는 노란색 박스 테이프, 여러 롤, 굵은 나일론 로프, 그리고 공구함 속엔 손톱만 한 금속 톱날이 있었다. 단독으로 보면 평범한 물건들이다. 그러나 함께 놓이면 평범함이 사라진다. 물건은 조합될 때 의미를 갖는다. 범죄도 그렇다. 한재호는 로프를 들어올리며 물었다. 이 로프, 소양호 포대 매듭과 비교 가능하죠? 서민경이 고개를 끄덕였다. 섬유 구조부터 확인해봐야 하지만 굵기와 재질이 거의 같습니다. 나는 이 순간이 참 묘하다고 생각한다. 범죄자들이 가장 많이 믿는 건 치밀함인데 그제. 자, 치밀함은 늘 같은 물건을 반복해서 쓰게 만든다. 익숙한 게 실수의 씨앗이 된다. 손에 맞는 로프, 잘 붙는 테이프, 칼날의 감각. 인간은 결국 습관의 동물이고 습관은 수사관에게는 지도다. 그날 오후 감식 결과 일부가 긴급으로 올라왔다. 기계 내부에서 채취한 시료에서 인체 유래 DNA 반응이 확인됐다. 최종 동일인 감정은 시간이 더 필요했지만 방향은 이미 선명했다. 그리고 그 선명함은 영장을 한 장 더 무겁게 만들었다. 한재호는 팀원들에게 말했다. 이건 더 이상 가능성이 아니다. 최민석을 체포할 근거가 쌓였다. 최민석 체포는 공개적으로 요란하게 하지 않았다. 요란하면 그에게 연출할 무대를 주게 된다. 한재호는 연출을 원하지 않았다. 그는 사실을 원했다. 그래서 조용히 빠르게 도망칠 틈 없이. 최민석은 그날 저녁 변호인과 통화 중이었다. 그가 권리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기 시작했다는 보고가 올라왔다. 권리는 당연히 중요하다. 하지만 수사관이 경계하는 건 사람이 권리를 말하는 순간이 아니라 권리만 말하고 사실을 말하지 않는 순간이다. 그때부터 대화는 진실을 향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향한다. 경찰이 문을 두드렸을 때 최민석은 예상했다는 듯 문을 열었다. 표정은 차분했고 눈동자는 지나치게 맑았다. 그 맑음이 오히려 불길했다. 보통 사람은 이 상황에서 맑지 않다. 한재호가 체포영장을 제시했다. 최민석 씨, 박소연 씨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최민석의 입가가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곧바로 말했다. 저는 변호사가 올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 문장은 교과서처럼 정확했다. 그리고 정확함은 감정이 아니라 준비를 말한다. 수갑이 채워질 때도 그는 저항하지 않았다. 저항하지 않는 사람은 두 부류다. 정말 결백한 사람 혹은 자신이 어디까지 증거가 왔는지 계산하는 사람. 최민석은 후자 쪽에 가까웠다. 그는 계단을 내려오면서도 주변을 보지 않았다. 대신 고개를 살짝 숙였다. 체면을 보호하는 자세였다. 체면이 마지막까지 중요한 사람은 죄보다 체면을 더 사랑하는 경우가 많다. 조사실, 회색 벽, 금속 테이블, 그리고 그 위에 놓인 서류들. 이번에는 최민석에게 슬픔을 보여줄 무대가 없었다. 한재호는 처음부터 단도직입으로 들어갔다. 창구 B17. 왜 빌렸습니까? 최민석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변호인을 기다렸다. 한재호는 기다리게 뒀다. 그는 조급해하지 않았다. 조급함은 범죄자의 편이다. 수사관이 조급해지는 순간 실수가 나온다. 변호인이 도착하자 최민석은 같은 자세로 앉아 있었다. 등은 고닫고 손은 가지런히 모여 있었다. 마치 나는 통제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몸으로 말하는 듯했다. 한재호는 서류를 하나씩 올렸다. 창구 임대 기록, 출입 로그, CCTV 캡처, 그리고 분해한 기계 사진. 최민석의 눈동자가 사진 위에 멈췄다. 아주 잠깐. 그러나 그 잠깐이 충분했다. 그는 그 기계를 알고 있었다. 너무 잘 알고 있었다. 이 기계에 한재호가 말했다. 당신이 주문한 게 아닙니까? 변호인이 끼어들었다. 소유가 범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용도는 다양합니다. 한재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맞는 말이 늘 진실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도를 확인합니다. 한재호는 다음 자료를 내밀었다. 기계 내부에서 인체 유래 반응이 나왔습니다. 최종 감정은 진행 중이지만 이 정도면 설명이 필요합니다. 최민석의 턱이 아주 미세하게 굳었다. 그는 여전히 침묵을 택했다. 한재호는 그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다. 그는 원인을 숨기는 게 아니라 결정적 조각을 숨기고 있다. 박소연의 죽음을 확정짓는 직접 증거. 특히 목과 머리, 즉 사망 원인을 보여주는 부분. 그리고 그때 디지털 포렌식 팀에서 긴급 호출이 들어왔다. 한재호의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화면에는 짧은 메시지가 떠 있었다. 차량 블랙박스 복구 일부 성공. 6.27 새벽 서울 서부공단 인근 하차 장면 확인. 한재호는 전화를 끊고 최민석을 바라봤다. 말은 하지 않았다. 말보다 먼저 눈이 말했다. 우리는 더 봤다. 최민석은 처음으로 시선을 피했다. 아주 짧게, 아주 얇게. 그러나 그 얇은 틈이 그의 완벽에 생긴 첫 균열이었다. 나는 이 장면을 오래 기억한다. 사람은 끝까지 버틸 수 있다. 하지만 사람이 믿고 있던 비밀의 공간이 하나씩 열리면 그때부터 버팀은 고집이 아니라 공포가 된다. 공포는 언젠가 입으로 새어나온다. 특히 스스로를 지적인 사람이라고 믿는 범죄자는 더 그렇다. 그들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변수를 가장 두려워한다. 그리고 블랙박스 영상은 최민석이 통제할 수 없는 변수가 될 가능성이 컸다. 8장에서는 복구된 영상이 가리키는 장소로 향합니다. 그리고 최민석이 끝까지 숨기려 했던 마지막 조각이 어디에 버려졌는지 드디어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마지막 조각, 마지막 숨.
그리고 끝까지 남는 반지, 테어라 안키입니다. 7장에서 우리는 창고 문이 열리며 완벽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최민석은 버텼죠. 왜냐하면 그가 끝까지 붙잡고 있는 마지막 카드가 있었으니까요. 사망 원인을 직접 증명하는 조각. 한국 형사사건에서 그 조각이 없으면 변호인은 얼마든지 이야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살인이 과실로, 계획이 우발로 변할 틈이 생기니까요. 하지만 최민석이 놓친 게 하나 있었습니다. 디지털은 기억한다는 사실. 지워도 덮어도 흔적은 어딘가에 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블랙박스 복구팀이 올린 한 줄의 메시지가 사건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6.27 새벽 서울 서부공단 인근 하차 장면 확인. 한재호는 그 메시지를 읽고도 바로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표정이 바뀌면 상대도 바뀌거든요. 대신 조용히 팀을 불렀습니다. 지금 출동. 지점 좌표 받고 현장 통제부터. 서울 서부공단. 낮에는 트럭과 지게차가 오가는 산업의 혈관이지만 새벽에는 모든 것이 숨을 참습니다. 가로등은 밝은데 그 밝음이 오히려 불길해요. 어둠이 아니라 텅 빈 밝음이 사람을 더 무섭게 합니다. 누군가를 부를 수 있을 것 같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 느낌. 그게 공단 새벽의 공기입니다. 그날 밤은 비까지 내렸습니다. 잔잔한 비가 아니라 바닥을 두드리는 비. 땅이 젖으면 발자국이 남습니다. 동시에 냄새도 올라옵니다. 하수구, 기름, 녹슨 철. 그리고 어떤 날에는 그 위에 설명하기 싫은 냄새가 덧붙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건 새벽 3시를 조금 넘긴 시각이었습니다. 팀은 블랙박스 영상을 모니터로 돌려보며 주변 지형을 대조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흔들리는 헤드라이트 불빛, 잡초가 우거진 비포장길, 폐공장 담벼락에 낡은 표지판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차가 멈추고 문이 열리고 최민석이 내려오는 장면. 그가 들고 나온 건 검은 비닐로 단단히 감싼 둥근 물체였습니다. 크기는 대략 수박 정도. 그 둥근 형태가 사람의 머릿속에 어떤 그림을 떠올리게 만드는 순간 모두가 말이 없어졌습니다. 말은 확인을 늦춥니다. 확인은 말을 필요로 하지 않으니까요. 한재호가 낮게 말했습니다. 동선, 영상에서 최민석이 걸어간 방향 그대로 간다. 다들 손전등을 켰습니다. 빗소리 속에서 발걸음이 질척거렸고 가끔 철제 펜스가 바람에 울며 얇은 소리를 냈습니다. 이런 소리가 나는 장소에서 인간은 늘 같은 실수를 합니다. 혼자라고 착각하는 것. 그러나 수사 현장에서 혼자는 없습니다. 카메라, 기록, 흙, 공기. 전부 목격자입니다. 영상 속 최민석은 차에서 내려 풀숲을 가르고 10분 정도 사라졌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는 손이 비어 있습니다. 그 비어 있음은 실제로는 가득 찬 결론입니다. 팀은 그 시간만큼 걸었습니다. 비슷한 풀숲, 비슷한 경사, 비슷한 콘크리트 구조물. 그리고 드디어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팀장님, 여기 이상합니다. 숲을 뒤편에 맨홀이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오래된 폐수 라인용 점검구. 덥게 주변의 풀들이 눌려 있었고 진흙 위에는 선명하지 않지만 미끄러진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누군가 급하게 힘을 준 흔적. 그리고 덮개 가장자리에 작은 흠집. 쇠지렛대를 넣었다 빼면 생기는 종류의 흠집. 한재호는 바로 지시했습니다. 현장 통제, 사진 영상, 장갑 착용. 덮개 개방은 구조대 장비로. 소방 구조대가 도착해 장비를 세팅했고 덮개를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 아래에서 올라오는 냄새가 공기를 찢었습니다.
하수와 기름 냄새는 원래 역합니다. 그런데 그날은 그 위에 더 무거운 냄새가 얹혀 있었습니다. 아무도 시체 냄새라고 말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같은 걸 떠올렸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맨홀 아래로 떨어졌고 물 위에 떠 있는 무언가가 반짝였습니다. 검은 비닐 덩어리, 영상에서 본 그것과 같은 형태, 그리고 그 덩어리는 철근 같은 장애물에 걸려 더 깊이 떠내려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버렸는데도 끝까지 남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요. 회수한다. 구조대원이 안전장비를 갖추고 내려가 비닐을 조심스럽게 끌어올렸습니다. 비닐은 여러 겹이었고 테이프로 과하게 감겨 있었습니다. 최민석은 정말로 냄새와 액체와 흔적을 두려워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합니다. 흔적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왜 범죄를 저질렀을까요? 대답은 늘 같죠. 두려움보다 욕망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비닐은 냉장 보존 용기에 담겨 즉시 이송됐습니다. 그 자리에서 함부로 개봉하지 않았습니다. 현장은 현장대로 보존해야 하고 법의학은 법의학대로 증명해야 합니다. 감정은 감정대로 나중에 무너져도 됩니다. 지금은 절차가 먼저입니다. 부검실의 공기는 늘 같습니다. 차갑고 깨끗하고 비인간적입니다. 이 방에서는 인간이 이야기가 아니라 자료로 바뀝니다. 잔인하지만 그 잔인함 덕분에 거짓말이 줄어듭니다. 서민경은 얼굴에 감정이 드러나지 않게 숨을 한번 고르고 절차대로 확인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짧게 말했습니다. 두부 머리입니다. 여성. 치열 및 골격 구조가 박소연 씨와 상당히 일치합니다. 최종은 치과 기록과 DNA로 확인합니다. 그 다음은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상처는 단순히 상처가 아니라 사건의 문장입니다. 누가, 어디서, 어떤 방향으로, 어떤 힘으로. 그 모든 게 상처에 쓰입니다. 후두부 쪽 함몰. 서민경이 손전등으로 특정 부위를 비추며 말했습니다. 둔기에 의한 타격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형에 가까운 형태. 면적이 작고 힘이 집중된 유형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목 부위의 소견이 나왔습니다. 설골 골절 소견. 그녀는 매우 낮고 매우 단정한 톤으로 말했습니다. 강한 압박, 즉 교살 가능성이 큽니다. 이 한 문장이 의미하는 건 단순합니다. 사고가 아니라 살인. 우발적 실수의 여지가 거의 없는 의도가 개입된 죽음. 부검 결과가 정리되자 한재호는 조사실로 돌아갔습니다. 최민석은 변호인 옆에서 여전히 침묵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침묵은 그의 마지막 성체였습니다. 하지만 성체는 문이 열리면 끝입니다. 한재호는 테이블 위에 자료를 올려놓았습니다. 소양호 포대 DNA 일치 결과 창고 B117 기계 내부 인체 반응 및 채취 기록 차량 동선 소양호 인근 GPS 공백 구간 블랙박스 복구 영상 캡처 맨홀 회수 보고서 부검 소견 요약 후두부 타격 설골 골절. 그는 말을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길면 변호가 끼어듭니다. 대신 한 장씩 넘기며 최민석의 눈이 어디서 멈추는지 봤습니다. 최민석의 눈은 마지막 장에서 멈췄습니다. 설골. 그 단어를 보는 순간 그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내려앉았습니다. 그건 포기의 신호였습니다. 사람은 포기할 때 목과 어깨가 먼저 무너집니다. 한재호가 마지막으로 꺼낸 건 반지였습니다. 투명 봉투 속에 든 그 차갑고 반짝이는 작은 원. 최민석 씨. 한재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끝까지 감추려고 한 조각 우리가 찾았습니다. 이제 남은 건 이유입니다. 최민석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변호인이 눈짓을 했지만
이번엔 최민석이 변호인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반지를 봤습니다. 그 반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손가락에 끼워준 물건이 결국 수갑이 된 셈이죠. 그리고 마침내 최민석이 입을 열었습니다. 말하면 조금이라도 줄어듭니까? 이 질문은 늘 비슷합니다. 진실을 말해서 죄책감을 덜고 싶은 게 아니라 형량을 계산하는 질문. 그는 끝까지 자기를 중심에 두고 있었습니다. 한재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진실입니다. 당신에게 유리한 건 당신이 한 일을 우리가 더 이상 추측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최민석은 마른 숨을 한번 삼켰습니다. 그리고 아주 단조롭게 마치 남의 이야기를 읽듯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빚이 있었습니다. 감당이 안 됐어요. 보험 박소연 명의로 큰 게 있었고 제가 수익자였습니다. 이혼하면 다 끝이었고요. 그는 돈을 먼저 말했습니다. 사람을 죽인 이유가 돈이라는 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가장 흔한 동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소름 돋습니다. 우리가 늘 곁에 두는 단어가 누군가에게는 살인의 버튼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날 약을 넣었습니다. 수면제, 우유에. 그는 말을 멈추고 손끝을 테이블 아래에서 비볐습니다. 깨어날까봐 뒤에서 때렸고 그 다음에 목을. 그가 말하는 순간 조사실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사람은 잔혹한 이야기를 들을 때 본능적으로 소리를 줄입니다. 마치 소리가 크면 그 이야기가 더 사실이 될까봐 두려운 것처럼요. 최민석은 이어서 철인을 말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피의자들은 숨을 고릅니다. 죄책감 때문이 아니라 수치심 때문입니다. 자신이 한 일이 인간의 범주에서 완전히 벗어난다는 걸 본인도 알기 때문입니다. 욕실에서 물을 많이 썼습니다. 흔적이 남을까봐. 그는 창고와 기계를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소양호로 옮겼습니다. 무거운 건 박스에 나눠 담아서. 마지막으로 반지가 안 빠졌습니다. 손가락이 부어서. 시간이 없어서 잘랐고 그냥 같이 넣었습니다. 그는 반지를 한 번 더 봤습니다. 설마 물고기가. 한재호는 그 마지막 문장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설마가 당신을 여기까지 끌고 왔습니다. 나는 이 사건의 끝에서 늘 같은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완벽한 범죄를 꿈꾸지만 범죄는 늘 완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완벽하려면 인간이 완벽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인간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욕심이 흔들고 공포가 실수하게 만들고 습관이 반복을 만들고 그 반복이 흔적을 남깁니다. 그리고 그 흔적은 때로 정말 끔찍하게도 가장 우연한 방식으로 떠오릅니다. 이번 사건에서 그 우연은 물고기였습니다. 물고기는 냐에도 도덕도 모릅니다. 그냥 먹고 그냥 헤엄칠 뿐입니다. 그런데 그 무심함이 인간의 계산을 찢었습니다. 인간은 물을 믿었고 물은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척했지만 결국 바닥에서 한 번 토해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조각은 하수구라는 더러운 곳에서 버텼습니다. 최민석이 가장 숨기고 싶었던 곳에서 가장 선명하게 이상으로 트라안엑스 박소연 살인사건의 전말을 정리했습니다. 다음 에필로그에서는 남겨진 사람들, 특히 아이, 그리고 피해자 가족이 감당해야 하는 현실을 짚어보겠습니다. 사건은 법적으로 끝나도 사람의 삶에서는 끝나지 않으니까요.